예. 예, 오늘 이제 6월 5일 날 시험본 지방세법입니다. 해설 강의인데요. 우선 올해 시험의 특징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문제 구성도 특이하고 문제 난이도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선택 과목의 마지막 회인데 이게 마지막 회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려는 하이라이트로 일부러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택 과목으로 바뀌고 그 취지 자체가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 그 정부 때 선택 과목으로 바뀐 취지가 그 고졸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좀 쉽게 하겠다라는 게 취지였는데요. 하여튼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세법 같은 경우는 국세도 굉장히 부급이 어려워졌고 지방세법도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졌다가 올해 거의 굉장히 어려운 축에 문제에 속한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아마 상위 한 탑 10% 내에 들 정도로 과거의 문제 기출 유형에서 아주 어려운 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지방세 세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취득세하고 재산세거든요. 이게 취득은 부동산 살 때, 재산세는 이제 매년 보유하면서 아시죠, 여러분들?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중요하니까요. 취득세에서 한 두세 문제, 재산세에서 한 두세 문제 나오고 다른 세목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서 한 9문제, 10문제를 각 세목에서 내는 편인데 올해는 특징이 골고루 한 문제씩 냈어요. 10문제를. 그래서 아주 특이한 해입니다. 이런 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는 아주 문제 구성이 특이하다. 근데 과연 이게 일반적인 앞으로의 흐름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 지방세법이라는 과목을 보는 시험들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였는데 이제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지면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비중이 굉장히 높고 다른 시험 모두 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취득세하고 재산세 비중이 높습니다. 두세 문제씩.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은 올해 시험 유형이 아니다. 문제 구성은 예년처럼 취득세, 재산세가 한 두세 문제, 각 세목이 한 문제 또는 안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게 첫 번째, 물론 내용도 어려운 게 있는데 옳은 것을 찾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험생이 편하게 집에서 풀면은야 큰 차이가 없는데 물론 조금 더 어렵긴 하죠. 옳지 않은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시험장에서 옳은 것은 찾으려면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 번째가 지방세법의 특징 자체가 국세보다도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는 문제거든요. 빠르게 푸는 학생들은 막 8, 9분 내에 다 풀어버려요. 근데 올해는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것 같다. 그래서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올해는 조금 점수가 평균 점수가 낮을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네. 크게 상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하나씩 나가겠습니다. 일단 1번.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보충적 납세 의무 이거죠. 납세 의무 승계, 연대 납세 의무, 2차 납세 의무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옳은 것은 보통 옳은 것은 한 20% 정도 나오는데 거의 80%가 다 옳은 것은 거꾸로 나왔습니다. 일단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징수금에 대한 납부한 의무를 진다죠. 이게 납세 의무 승계, 합병하고 상속에 대한 거죠. 그죠? 피합병법인 걸 합병법인이 승계해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피상속인 걸 상속인들이 다 승계받아서 책임져야 됩니다. 납세무 지는 겁니다. 납세무 승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연대납세무죠. 공유물, 공동사업, 그죠?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다 국세건 지방세건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유물, 요거는 제외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그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공유물이 있죠. 우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만 쓰는 전용 면적이 있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건 공용 면적이거든요. 그게 공유물입니다. 근데 앞집이 재산세 안 냈다고 내가 연대납세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연대납세무 없고 내 것만 내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고요. 3번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할 때 청산인은 뭐예요? 딱 보니까 2차 납세무 첫 번째 해산 법인에 대해서 청산인 분배받는 자의 2차 납세무
청산인은 액션을 분배를 한 사람들이니까 분배를 한 금액에 대해서 한도로 책임지는 거죠. 분배받은 주주들은 본인이 받은 것만,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서 한도로 이차납세금을 지는 거죠. 이게 한도가 있어요. 분배한 금액 한도로. 그 다음에 이차납세금의 네 번째죠. 사업 양도인의 세금을 사업 양수인이 책임집니까? 이차납세금을 집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양도일 이전에. 그죠? 알아야 돼요. 양수인이 세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양도일 이전에 확정돼야 되죠. 그죠? 확정 안 된 거는 안 되죠. 이게. 그리고 사업에 관한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다. 그죠? 2번이 맞다. 제가 설명 다 드린 거는 해설을 따로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해설을 읽고요. 2번. 서류의 송달이죠. 서류의 송달. 납세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고요. 과세관청이 서류를 송달하는 게 있죠. 보내는 겁니다. 이건 도달주의. 납세가 제출하는 건 발생이 특례고, 연대납세무자한테 보낼 때 대원칙, 대표자에게만 보내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모두에게 각각 보낼 필요가 없다. 대표자가 없으면은요, 그 중에 한 사람 제일 유리한 자를 찍어 그 사람한테 보내. 그래서 대표자 유리한 자인데, 다만 단서 조항이 있죠. 고지와 독촉에 관한 거는, 고지와 독촉에 관한 거는 확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지라는 게 이게 모두에게 각각 보내야 된답니다. 고지와 독촉은 이게 국세랑 똑같죠. 따라서 이 말이 없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럼 맞는 거죠. 이건 예외사항입니다. 이때는 모두에게 각각 보내야 된다. 이거 틀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서류를 교부했을 때 수령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된다. 우리가 서류에 송달할 때 만약에 수령인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 유치송달 둘 수 있다. 수령을 하긴 했는데 본인이 받았다고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하면 그냥 뭐예요? 공무원이 옆에다가 써놓으면 된다. 수령 거부함. 그리고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면 되죠. 이건 맞는 거죠. 3번. 전자송달이죠. 전자송달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했을 때만 보내는 거예요. 제 이메일 적어드릴게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적극적으로 신청한 자한테만 보내주는 거지, 그냥 수동적으로 반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송달. 그러면 사업자 중에 노인분이라든가 그런 분들, 메일 컴퓨터 안 쓰시는 분들은 너무 불이익을 당하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한 자에 한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죠.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원래 주소지, 영업소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국세건, 지방세건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집은 주소지인데 원래 주소지로 보내는 건데 주소지는 제주도예요. 근데 내가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서울로 보내주세요. 나는 늘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받는 게 편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기도 힘들어요. 제주도 1년에 몇 번 안 가요. 라고 신청하면 그쪽으로 과세관청이 서류를 송달해 줍니다. 국세건, 지방세건.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아무 데나. 그죠? 저 어디 친구 집에 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안 돼요. 주소나 영업소. 즉 뭐예요? 과세관청의 전산에 포착된 장소. 주소나 영업소. 따라서 이 외의 장소가 틀린 거죠. 답은 2번입니다. 2번도 설명 다 드린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야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야 찾기도 편하고. 1번. 재산세의 납세 의무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며 재산세는 6월 1일이죠. 그죠? 6월 1일.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 1일, 12월 1일 그러고. 그죠?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이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과세 기준, 여기 있네. 6월 1일이다. 맞죠? 2번. 가산세는 여러분들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합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가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가산세는 등록면허세예요. 근데 가산금은 별개죠. 고지서 보내고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가산금이 발생하면 해당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예요. 세입으로 한다. 그러니까 취득세 징수하는 거에 우리 과세관청의 수입이다라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산금 자체는 취득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세, 가산금, 체납천비 그러잖아요. 가산금 별도예요. 근데 가산세라는 건 따로 표기 안 하죠. 지방세, 가산금, 체납천비. 지방세 안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취득세면 그 안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게 등록면허세면 그 안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해당 지막세에 세의 목으로 한다. 이게 가상금이었으면 세의 입으로 한다고. 환급가상금을 포함한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국세건 지방세건. 그죠? 이게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환급 통지서 받기 전까지 미리 얘기해야 되죠. 과세관청이 다 환급 계좌로 다 보내놨는데 지금에 와서 저 누구의 채무자니까 저 A라는 사람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이거 발급하기 전까지 미리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요건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사실은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학생들이 3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답은 3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풀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 잘 몰라도. 이게 뭐죠? 그 뒤쪽에 뭐냐? 그 뒤쪽에 어디 나오지? 그 과태료 막 그쪽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그죠? 이제 그 지방세, 이제 뭐 이런 뭐 처벌절차법 같은 이제 그런 쪽에 나오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또는 2배의 벌금. 그죠? 아니면은 뭐예요? 좀 과중한 거는 3년. 그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3천만 원. 그러니까 2면은 2, 3이면 3.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으면 이거는 징역까지는 아니에요. 벌금만 1,000만 원. 이거는 사실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것까지 다 시험장에서 딱 정확하게 머리에 떠오른다. 그럼 그 학생은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이고, 이거는 조금 시험장에서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보기는 봤어. 그 정도가 보통의 수험생이죠.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워낙 틀린 거니까 답은 3번 그렇게 푸시는 거고요. 이걸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징수 의무자는 지방세법에서는 웬만하면 가산세도 없고요. 뒤쪽에 많이 나오죠. 문제도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과태료 벌과금 때릴 때도 이거는 뭐예요? 징수 자체를 안 하면 그럴 수 있지, 벌금만. 근데 징수를 했는데 징수한 걸 과세관청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쓱 먹어버린다. 그죠? 그거는 좀 불이익이 있죠. 그거는 2천만 원, 아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하여튼 4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해설할 때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죠 라는 거는 실제로 나중에 공부할 때도 그 부분은 내가 100% 갖고 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또는 어려워도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고, 이거는 그냥 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느낌으로만, 그죠? 이렇게 좀 대충 찍을 수 있게 가져가는 게 있고, 그거를 분류시켜 드리는 겁니다. 일단 4번 공유재산의 공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건 지방세 징법에 나오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이제 공매 절차가 들어갈 때 누군가가 이제 공매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입찰 보증금을 걸고 이제 입찰가 쓴 사람들 중에 최고가 쓴 사람이 이제 낙찰자가 되는 거죠. 매각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납부기 한 내 나머지 90% 이상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공매 절차인데, 근데 공유재산일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공유재산일 때 체납자가 있고 또는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고 그거를 강제로 공매가 들어가면 공유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리를 주죠. 그게 바로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죠. 그죠? 최고 입찰자가 쓴 가격으로 내가 살게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서 얼마가 될지 모를 때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매각 결정하기 전까지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살게요. 그런데 최고 입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나 그럼 안 할래. 그러면 뭐예요? 그냥 치고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크게 주는 거니까 그 대신에 너도 입찰 보증금 걸어. 남들하고 똑같이 너도 만약에 안 하면 입찰 보증금 날리게. 그죠?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따라서 나 안 할래요. 빠지면 최고 입찰 가격 쓴 사람한테 그러면 공유자의 우선 매수 권리자가 빠졌으니까 그냥 네가 사갈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일단 1번. 공유자가 공매 재산의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를 했다. 이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럼 매각 결정 전까지 해야 돼요. 지날 때까지 합니다.
근데 보증금 제공은 불필요하다? 그러면 너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맘 놓고 포기할 수 없고 약속은 지킬 정도로 만들어놔야 되죠. 공매금 너도 걸어 이럽니다. 입찰보증금 걸어 10% 그럽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똑같이.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 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 이게 최근에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들어갔어요. 그죠? 이게 이 공유자가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그래서 동산하고 유가증권이 있죠. 이게 이렇게 자세히 그죠? 나올 수도 있죠. 이게. 근데 하여튼 동산하고 유가증권이 있죠.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뭐 등기라는 거 등록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동산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그죠? 그냥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아닐 말로 뭐 냉장고, 밥솥 그런 거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부가 같이 쓰니까 공동이다 이거죠. 남편이 사업하다가 지방세를 체납했다 그러면 강제 딱지를 붙이는데 그거는 부인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 거라고 써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그죠? 이거를 최고 가격 부른 입찰자 가격으로 살려면 사세요. 와이프가. 그냥. 그럼 그걸로 그냥 사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죠. 따라서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 공유의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 부부는 우선 매수권을 가지는 거죠. 이게 최근에 국세랑 지방세랑 들어갔죠. 그래서 2번은 유가증권이 나왔고 3번은 동산이 나왔죠.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 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뭐예요?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까지 그죠? 매각 대금 중 공유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와이프가 나는 그냥 이 집에 정냄이 떨어졌어. 나는 그냥 그래 다 팔고 나갈래. 남편이 사업하다 망한 집이야. 그래서 그냥 팔리는 거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대신에 반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대신에 저 낙찰자가 가져가는 금액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통으로 사갔어요. 1,200만 원에 사갔어요. 그럼 600만 원 내 몫은 내놓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건 아니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목 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건 둘 중 하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4번에 얘는 맞죠. 그러니까 4번에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는 우선 매수 신고를 했어요. 우선 매각 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즉 뭐예요? 와이프가 반 6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반 600만 원 내야 되는데 매각대금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럼 아까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뭐라고 그랬죠? 우선 매수권 행사하려고 하다가 안 하면 다시 최고 입찰자한테 그럼 쟤 안 한다니까 그냥 네가 사갈래? 원래대로 하는 거죠. 따라서 재공매까지는 안 해요. 그냥 최고 입찰자한테 물어봅니다. 쟤 안 한다니까 네가 할래? 그죠?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3번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만 볼까? 여기만 공매 보증금 걸어야 돼. 그죠? 공유자도 이겁니다. 그죠? 우선 매수권 신고할 때도 그리고 2번에 배우자 그죠? 동산하고 유가증권도 국세랑 지방세랑 들어갔어요. 이게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고 그죠? 그래서 우선 매수 신고를 했는데 막상 나중에 나 그냥 안 살래. 너무 비싸네. 입찰 가격이. 그래서 포기하면 뭐예요? 재공매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최고액 쓴 사람한테 네가 다시 사갈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 답은 3번이었고 5번 과세전 적부입니다. 과세 적부입니다죠. 그죠? 과세 예고 통지, 세무사 결과 통지 이제 그런 거 받고 나서 이제 미리 하는 거죠. 조세 불복 단계 전 단계 사전적 권리구제도 조세 불복은 사후죠. 이거죠. 따라서 과세 예고 통지 요거는 중요해요. 이거 과적 심사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범칙 사건 조사 조세 불복이랑 똑같아.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과태료니까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내. 범칙 사건 조사 그리고 조세 불복일 때는 뭐 통고 처분이라든가 뭐 과태료라든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2번은 뭡니까? 지방세 부과 지적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그죠? 3개월
3개월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초과가 틀린 거네. 그러니까 뭐예요? 부가제척기간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과적심사가 과세이고통지 세무자 결과통지 받고 30일 내에 청구하면 30일 내에 결정하고 그로부터 30일 내에 고지하게 되니까 대충 90일, 3개월 지나가 버리거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 미안한데 우리가 급하다 야. 일단 과적심사 청구하지 말고 우리가 일단 고지할 테니까 나중에 불복으로 들어와. 그러는 거죠. 그래서 1, 2번 이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서면 통지. 그러니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받고 하려면 아까 있잖아요. 30일 내에 청구하면 30일 내에 결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대충 30일 내에 고지서 보내고 그러니까 30일 내에 청구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거죠. 과적심사 청구를 한번 했으면 국세는 세무서장에게 했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려면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세요. 그런데 국세랑 달리 지방세에서는 아예 불복 자체가 안 돼요. 아예. 요게 지방세 조세불복의 특이한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답은 3번이 맞는데 요것도 해설을 한번 볼게요. 요것도. 과적심사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넌 찍히니까 가만히 있어. 그대로 내. 그냥. 2번은 뭐예요? 우리가 급해. 야 30일 고지서 보는데 대충 30일. 야 3개월 후딱 가니까 야 잘못하면 부가제척기간 끝나버리는 우리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일단 고지할게. 나중에 불복으로 들어와. 그래서 과적심사 청구할 수 없다. 1, 2번. 그리고 이거는 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뭐 국가 간의 뭐 상호합의가 필요하거나 이제 그런 게 대통령에 있죠. 그리고 4번은 조세불복을 할 수 없다. 조세불복을 할 수 없다. 그죠? 이의신청 심판 청구했던 거에 대해서 또 할 수 없다. 근데 뭐예요? 이의신청한 거는 상급심으로 갈 수는 있죠. 마찬가지. 근데 심판 청구한 거는 상급심이 행정소송이니까 지방세 기본법상의 불복은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예만 있고 2번하고 5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칙사건 조사랑 똑같아요. 니네들은 찍힌 애들이니까 가만히 있어. 그대로네. 그 다음에 3번도 감사원 심사 청구한 것도 뭐예요? 상급심이 행정소송이니까 행정소송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못한다 그랬고 4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특이한 거죠. 국세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지방국세청장에게만 하세요. 세무서장에게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방세에서는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하려면 소송 들어가세요.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불복할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요게 4번이 특이한 거고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가 은근히 잘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부가가치세로 내요. 부가가치세로. 이거를 내면은 이 중에 21%는 지방소비세로 지방세로 가는 거고, 그죠? 그 중에 79%는 국세로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방소비세죠. 이게 지방소비세. 이거는 서택스예요. 그죠? 과표가 부가세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 빼고 가산세 더한 순수 납부세. 그죠? 거기에 21%다. 이거 맞고요. 2번.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쉬운 문제지. 하여튼 특별징수 의무자. 그죠? 는 가산세 없다. 특별징수 의무자. 일부러 세금 좀 대신 걷어줄래라고 과세관청이 시킨 거거든. 국세면 국가가 시킨 거고 지방세는 지자체가 시킨 거거든. 근데 좀 실수했다고 가산세. 그럼 아무도 하기 싫어하지. 내 세금도 아닌데.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가산세가 없다예요. 그죠? 없답니다.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주로 관청이나 공공기관들이 하는 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일단 뭐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인 25일, 7월 25일, 1월 25일까지 내면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한테 보내죠. 그럼 납입관리자가 그달 5일 이내에 각 지자체로 이제 소비지수 다 고려해가지고 소비자가 살고 있는 각 지자체로 이제 안분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하여튼 2번이 너무 확실한 답이니까 이런 거 볼 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너무 내가 확실한 답일 때는 나머지 볼 것도 없거든. 근데 옳은 것은 그럼 다 봐야 되거든. 이게 하여튼 2번이 답이고요. 3번. 지방소비세는 하여튼 마지막에 가는 거는 소비자들의 각 지자체 살고 있는 왜 소비자들이 다 산 거니까
그거의 10% 가지고 쪼갠 거니까 이겁니다. 소비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국세에서 사업자, 사업자들 또는 외국에서 물품 수입하는 자, 그 자들한테 부과하는 거죠. 지방소비세는 뭐예요? 하여튼 부가가치세로 국세 걷을 때 한꺼번에 100% 다 걷어놓으니까 그걸 쪼개는 거니까 일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사업자들은 세무서장이,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이, 그러니까 세무서장, 세관장이 특별징수 의무자죠. 그죠?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가 일단 국세권, 지방세권 다 걷어놓으니까 그 사람을 처분청으로 해서 세무장, 세관장에게 조세불복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랑 똑같이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답은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과거에는 한 6, 70%였었거든요. 6, 70%.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만 딱 잡아놓으면 7, 80%는 쉽게 맞히고 한 20% 범위 내에서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일 때 20% 범위 내에서 점수가 좀 갈리는 건데 이번에는 문제가 그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다. 7번. 지방세 환급금,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를 물납했대요. 재산세 물납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는 거죠.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만 물납이 있죠. 재산세 부과를 취소했다면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을 환급해야 된다. 여러분들 물납을 받아서 물납한 사람이 환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납한 걸 환급해 주는데 물납한 걸 환급을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 팔아버렸을 때, 매각했을 때. 근데 그것만 있나? 아니죠. 지자체가 뭔가 사용 계획이 수립되거나 아니면 쓰고 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면 돌려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이에요. 등. 근데 요것만 잠깐 해답 볼까? 요거죠. 요거. 매각됐을 때뿐만 아니라 성질상 쪼개서 환급할 수 없을 때. 그죠? 86억이라고 상가 건물을 물납을 받았는데 근데 환급해 주는 거는 5억 2천만 환급해 줘야 돼. 그럼 쪼갤 수 없다. 그럴 때죠. 그리고 임대 중이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때 또는 사용 계획이 수립돼 있을 때 이거죠. 실제로 과세관청으로 쓰는 게 많아요. 서울 시내에도 물납받아 국세권, 지방세권 물납받아 쓰는 게 많아요. 그죠? 네, 공무원 뭐 숙소라든가 실제로 세무서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뭐 고용센터라든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세권, 지방세권 똑같죠. 만약에 물납으로 돌릴 수 없을 때는 뭐예요? 금전납부 환급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돈 금전 납부한 사람들을 환급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다 이거죠. 이자까지 쳐서.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네요. 답은 1번이네. 2번.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여러분들 원래 앞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확정 소멸할 때 우리 소멸시효할 때는 부가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는데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죠. 중단은 다시 5년. 그죠? 납부 뭐 고지, 독촉, 뭐 압류, 교부 청구죠. 정지는 남은 기간 동안만 추가로 진행. 뭐예요? 분납, 연부연납, 뭐 징수회, 체납처분유예, 사행인 취소해서 뭐 채권자 대의 소송 중 6개월 이상 외국의 체류 그런 게 징수금에 관한 소멸시효에는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항상 뭐라고 그랬죠? 뭐 기업회균을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민법에 따르면 원래 뭐예요? 지방세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 청구 안내 통지를 했을 때 부가지적 기간 그냥 이 소멸시효 끝나기 전에 환급금이 있는 거 본인의 권리를 빨리 찾아가세요. 당신 돈 받을 거 있다 빨리 찾아가라 라는 통지 자체가 민법에 따르면 이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5년이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국세랑 지방세가 법에서 정했죠. 그때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법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민법, 그러니까 여기 숨어있는 말이 민법과 달리 이거죠. 맞죠? 네, 하여튼 네, 얘가 틀린 거니까 답은 1번이고 나머지 다 맞지.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
그죠? 금전을 제공한 자만 나 그냥 그거로 내버릴래. 납부할 수 있다 이거죠. 과세관청이 징수하는 건 아무거나인데 납세자가 그냥 그거로 내버릴래요. 납부할 수 있다. 이건 금전만이죠. 국세랑 지방세랑 똑같고. 납세담보 절차할 때 원래 분실의 위험이 있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공탁하고 공탁수령증, 등기 등록 자산일 때는 등기 등록 필증. 근데 분실의 위험도 없고 등기 등록도 안 하는 거, 보험증서 같은 거는 그냥 증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여러분들 국세건 지방세건 뭡니까? 다 개정이 됐죠. 최근에. 그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만 수정신고, 경정신고 할 수 있다. 그거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한 자도,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안 한 자도 수정신고도 할 수 있고 경정청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신고는 뭐예요? 결정 경정하에 통지하기 전까지로서 부가 제척기간 끝나기 전까지 해야 된다죠. 그게 지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후발적 사유한 경정청구죠. 이게 후발적 사유예요. 이게 여러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판결이 나중에 난 거야.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법원에 판결이 나가지고 결정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뭡니까? 그죠? 이걸 경정청구할 수 있죠. 이게 이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발생한 날부터가 아니라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죠. 하여튼 후발적 사유예요. 이게 안 날로부터입니다. 그죠? 4번.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아까 했죠. 수정신고는 경정청구는 기한 후 신고한 자도 됩니다. 그죠? 네, 이건 좀 쉽네. 답은 4번입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후발적 사유가 나오죠. 후발적 사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는 여기 그래서 이 문제가 틀린 게 발생한 날부터가 아니라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다 그랬습니다.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우리 했잖아요. 그죠? 과거에 취득세랑 과거의 등록세가 이게 현재의 취득세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통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를 합친 겁니다. 취득에 관한 거를. 그죠? 근데 옛날에 취득세, 등록세 같이 낼 때가 있고 취득세만 내는 게 있고 등록세만 내는 게 있고 등록세, 취득은 취득했다고 너 사니까 기분 좋지. 부동산 사니까 기분 좋지. 세금 내 이거고요. 등록세는 뭡니까? 등기부등본에 네 거라고 이름 올리니까 기분 좋지. 그래서 이게 수수료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형식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등록세. 따라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라는 게 중과기준세율이 옛날에 2%였고요. 이게 나머지 2%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세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이 이게 4%인데 기본이 뭐 등등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이라는 건 옛날에 등록세만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과기준세율만 낸 게 있고 옛날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거. 지금 문제는 이거죠. 이거 옛날에 등록세만 낸 게 있고 그럼 옛날에 등록세만 냈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취득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근데 뭔가 명의라든가 이런 거는 변경이 됐네. 그러면 하여튼 이름 올려야 되겠네. 뭔가 등기부등본에 표기를 해야 되겠네. 수수료 좀 받고 해줘야지 그런 거고요. 2%만 낸다라는 거는 이름은 안 바뀌었네. 근데 뭔가 가액이라든가 그런 것만 증가됐네. 따라서 이런 건 주로 간주 취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다시 살 수 있는 기간 내에 다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시 사고 판 거예요. 원래 주인한테 갔죠. 가격은 변동하지 않고. 그럼 뭐예요? 이름만 바뀐 거지. 2번. 공유물의 분할. 그죠? 공유물의 분할.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갖고 있었는데 그냥 이혼하면서 네 거 내 거 딱 쪼개자. 똑같아. 그냥 이름만 딱 쪼개진 거야. 갑과 을거에서 갑거와 을거로 바뀐 거죠. 2번. 건축물의 이전. 똑같아. 그냥 장소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류상 위치만 변경 표시해주면 돼.
가액은 변동한 게 없어. 그래서 항상 다 가액이 변동하거나 뭐 하면 아니거든.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내야 되거든 이건데 4번은 뭡니까? 개수로 위한 취득. 고쳤어. 고치니까 가치가 증가된 거죠. 내 거는 똑같아. 가격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만 내면 돼. 명의는 바꿀 필요 없죠. 이겁니다. 답은 4번만 아니다. 나머지는 다 표준세율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거다. 그렇죠? 요 외에도 몇 개가 있는데 하여튼 취지는 이거죠. 취지는. 10번. 납세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거 아까 말씀드린 아까는 합병이 나왔는데 납세무 승계 이번엔 상속이 나왔네. 그죠? 상속일 때 납세무 승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맞죠. 원래 법조문에 괄호가 없는데 이게 왜 들어갔지 그랬어요. 갑자기 이게 그죠? 이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마 연대납세 의무를 고려해서 넣으신 것 같아. 이거는 오히려 이거 넣으니까 오히려 헷갈린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 자체는 연대납세 의무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딱 납세 의무 승계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것만 딱 생각하면 나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지는 겁니다. 라는 거죠. 연대납세 의무 그런 거 고려하지 마세요. 라고 내신 것 같아요. 원래 법조문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맞고요. 2번.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 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표 대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 국세건 지방세건 똑같죠? 수정 신고 경력 신고 다 똑같아요. 확정 효력은 수정 신고만 있죠. 그렇죠? 이거 근데 수정 신고는 더 내는 거니까 증액 확정력이죠. 하여튼 확정 신고 납부 세목일 때 수정 신고는 확정력 있다. 3번.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원래 여러분들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게 무신고잖아요. 원래 무신고입니다. 원래는 부가제척 기간이 5년, 7년, 10년이에요. 지방세는. 그래서 무신고일 때는 7년이에요. 근데 다만 예외가 있죠. 과세관청이 찾기 어려운 거 그거는 10년으로 하겠다. 과세관청이 찾기 어려운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냥 뭐예요? 슬쩍 주는 거는 과세관청이 알기가 힘들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건 10년입니다. 이게 틀린 거죠. 지방세 인권 시효는 아까 했잖아요. 중단 사유는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5년이 새로 진행되죠. 잔여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시 5년. 따라서 답은 3번만 틀렸다. 거기 한번 해설 보세요. 해설. 원래 무신고는 7년인데 10년으로 하는 것들, 납원하고 답원이 다 취지가 뭐라고 그랬죠? 잘 포착하기 힘든 것들,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힘든 것들 그겁니다. 지금은 가번을 내신 거고 좀 쉬운 걸 내신 거고. 11번. 자동차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게 있고 자동차 주행에 관한 게 있죠. 소유에 관한 거는 우리 집 자동차 그죠? 그거 우리가 보유했다고 세금 내는 거. 보유에 따른 세금이 원래 재산세인데 자동차만 빠져 있잖아요. 자동차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죠. 자동차 주행에 따른 거는 정유회사, LG정유 같은데 그죠? 이런 주행분에 대해서 내는 거죠. 일단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여러분들 요거 가끔 나오죠. 공매라는 게 뭐죠? 일반 경매랑 뭐가 다르죠? 경매는 그냥 채무자가 돈 못 갚을 때 그죠?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고 공매는 뭐예요? 이 공매는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 못 낸 사람들. 과세관청이 세금에 관해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강제 매각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공매입니다. 따라 이거는 국가적으로 국세건 지방세건 국가 지자체 전산망에 남아 있어요. 누가 얼마에 샀는지가 명확히 전산망에 남아 있어요. 따라서 충분히 고지할 수 있어요. 매수인에게. 그래서 공매는 매수인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을 안 해도. 이거는 매수인이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 우리 많이 봤어요. 2번 자동차 주행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정유회사, 담배회사랑 쌍벽을 이루죠. 이거는 회사도 크고 세금도 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지자체가 조례로 마음대로 탄력적으로 50% 그런 거 하지 마라. 뭡니까? 대통령령으로 30% 가감. 조정세율, 탄력세율이 아니라 조정세율.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담배 소비세랑 자동차세 주행분이랑. 3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이거는 그냥 첫 번째 정의예요. 자동차 소유분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 항목에서 정의. 요런 거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등록된 자동차 또는 신고된 자동차, 그리고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어디 카페에 자동차 망가진 거 그냥 인테리어로 딱 세우는 거, 그런 거 외제 스포츠카 같은 거 뭐 야외 카페 같은 데 딱 세우는 거, 그런 거 말고 그저 이렇게 등록된 차만 딱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특별히 틀릴 내용이 없죠. 이게 4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요거 여러분들, 상속이 개시됐는데 명의 이전 등록을 안 했대. 명의 이전 등록을 안 했대. 어떻게 했죠? 취득세는 각각 법정 지분별로 각각 내. 왜? 취득세는 금액이 크거든. 취득세는. 근데 재산세는 뭡니까?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니까 금액이 크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다 내? 주된 상속인이 다 내. 따라서 자동차세 소유분도 뭐라고요? 재산 보유에 따른 거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주된 상속인이 내세요. 요거 다르다고 했어요. 요거 취득세랑 재산세랑. 그럼 주된 상속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분 비율이 큰 자. 지분 비율이 똑같으면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죠? 나이가 제일 많은 큰형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겁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뭐예요? 등기 이전을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인이 낸다. 이 문제가 만약에 취득세 문제였으면 각각 지분 비율대로 각자 낸다. 다 낸다.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주된 상속자를 잘못 썼죠. 사실상의 사용자가 아니라 지분 비율이 큰 자입니다. 지분 비율이 큰 자. 그리고 연장자예요. 따라서 답은 3번만 맞다. 나머지 다 틀리다. 네, 이제 12번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뭐 다 설명드린 거니까 특별한 거 없고 12번. 지방소득세. 말 그대로 소득세, 법인세의 대충 10%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독립세로 몇 년 전부터 바뀌면서 과표만 갖다 쓰고 세율부터 이제 따로 쓴다 그랬습니다. 일단 1번, 그죠? 세율 적용할 때 조례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이거 너무 확실하네요. 지방소득세도 이제는 법인지방소득세건 개인지방소득세건 조례로서 50% 가감한다. 우리 공부했어요. 조례로서 50% 가감한다. 너무 확실한 답이죠. 그러니까 이거 밑에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만 한번 볼까 그냥. 그죠? 근데 시험장이면 저 같으면 그냥 1번 답 쓰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 확실하니까. 2번 소득세 법인세가 비과세되면 지방소득세는 대충 소득세 법인세 10% 정도니까 대충 같이 비과세된다. 그죠 이거. 이 논리가 뭐랑 똑같으냐면 재산세 거둘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되잖아요. 병기되니까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거라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다. 그죠? 근데 같이 연결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3번 국세건 똑같아요. 지방세건 세액 감면 세액 공제액이 그죠? 산출세액보다 더 크다. 그거는 환급이 아니죠. 그거는 국가 혜택인데.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까지만 치는 거지 환급까지는 안 한다. 없는 것으로 한다.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건 지방세건 똑같죠. 요게 조금 어려운데. 그죠? 특별징수에 대한 납세지죠. 특별징수에 대한 납세지. 원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인데 특별징수분에 대한 납세지는 원천징수할 때 10% 걷는 거니까 원천징수라는 게 지급자가 걷는 거니까 지급지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지급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는 근로소득 지급지니까 근무지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지급지라는 게 좀 애매할 때 여러 가지가 묶이는 게 첫 번째 특이한 게 복권 같은 경우는 복권의 지급지는 농협 뭐 거기 본사 있는데 전국적으로 거기 하나?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전국 지자체가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주소지라고 했고, 그리고 특이한 게 요거 그죠? 뭐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뭐예요 이거? 병원이 우리한테는 조금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가지고 받죠. 그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때는 3%,
사업소득에 대한 원청인수 국세 떼고 그거의 10%인 0.3% 그래서 3.3% 떼는 거죠. 그럼 특별인수니까 그거의 3%의 10%인 0.3% 부분은 뭐다? 그죠?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언뜻 보면 지급지가 아닌데 그런데 요거 외우자고 했잖아요. 뭐죠?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인데 결국 병원이거든. 병원. 그죠? 병원이고 약국이거든요. 근데 병원인데 근데 뭐예요?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전국 각지에 있거든. 동작구에 있고, 그죠? 영등포구에 있고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지급지예요. 근데 문구의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특별임대 납세지가 요게. 근데 잘 몰라도 애매해도 너무 확실하니까 답은 1번이다. 그죠? (13번) 재산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납기 다 7월 달이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목이 다 7월 달이에요. 근데 토지만 9월 달이죠.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왜 토지만 9월 달로 2달이 늦나요? 토지는 인별 합산이니까 종합 합산과세, 별도 합산과세일 때 합산해야 되니까 지자체별로. 그래서 9월 달이다. 그럼 토지만인가? 아니죠.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한꺼번에 부과가 되니까 주택 부분도 7월 달에 내고 9월 달에 냈는데 그렇다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오해하지 말자.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건물분에 대한 거는 7월 달에 주택에 대해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라고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주택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구분 안 되고 하나로 공시가 되니까, 이게 하나로 시가표준액이 공시가 되니까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그냥 2분의 1은 7월 달에, 2분의 1은 9월 달에. 그죠? 그리고 토지는 무조건 9월 달에. 나머지 거는 다 7월 달에. 그거죠. 네, 이거 틀렸고. 토지가 틀렸고. 여러분들 국세건 지방세건 개정이 계속된 게 이제 납세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었다 그랬죠. 위탁자가 말 그대로 수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꾸 조세표 행위를 들어가니까 위탁자가 납세무자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계속 다 바뀌어갔어요. 그러면서 위탁자가 수탁 물건을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위탁해놨는데 본인이 수탁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못 낸 거예요. 그죠? 이걸 근데 신탁회사가 맡고 있어. 그랬을 때 뭡니까? 그 신탁회사 수탁자는 어떤 의무를 진다?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그 수탁 재산 가지고는 위탁자가 못 낸 재산세에 대해서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그랬어요. 물적납세를 지니까 결국 내야 되거든. 근데 무슨 꼼수를 부리냐면 위탁자가 뭐라고 그랬죠? 위탁자가 그냥 내 소유권을 포기해 버릴래. 내 소유권을 포기하니까 그냥 수탁자 거야. 그러면 이게 붕 떠버리는 거죠. 위탁자는 돈 없어서 못 내. 수탁자는 이제 위탁자 거 아니니까 안 내도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포기하더라도, 위탁자가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일단 고지됐다면, 일단 고지된 거는 계속 물적납세의무 지는 겁니다. 수탁자는. 안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3번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입니다. 근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대요. 아까 했잖아. 취득세는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각각 지분별로 각각 다 내. 근데 재산세랑 자동차세 소유분은 뭐예요? 그냥 매년 내는 거고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주된 상속인이 그냥 네가 다 내세요. 주된 상속인이 누구라고요? 지분 비율이 큰 자. 똑같다면 연장자.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이거 맞네. 4번 재산세만 물납이 있죠. 1,0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만 분납이 있어요. 그죠? 앞에 나오는 분할납부, 뭐 자동차세 소유분 분할납부는 정확히 말하면 분납이 아니야. 이거는 미리 내는 거잖아. 6월 달, 12월 달에 내는 거를 3월 달에 4분의 1, 9월 달에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씩 낼 거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미리 내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분납이 아니고 요게 이제 분납이거든. 2개월 이내. 국세랑 똑같죠. 근데 재산세 분납은 여러분들 국세하신 분들 소득세 법인세랑 헷갈리지 마세요. 거기는 1,000만 원 초과인데 여기는 250만 원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분. 그리고 그거의 2배, 500만 원 넘어갈 때는 50%씩 분납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500만 원 넘어가잖아.
그죠? 5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50%씩 분납할 수 있는 거죠. 50%씩. 일단 납부기한 내에 내고 그리고 2월 내에 50% 내는 거죠. 그냥 여담으로 지방세랑 상관이 없는데요. 재산세가 이러니까 국세인 종부세도 250만 원 초과할 때 분납이에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종부세는 기한이 2월 내가 아니에요. 그건 더 길어요. 그거는. 이 기간은 다른데 그 기준점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요거 500이 아니라 400 뭐예요? 75만 원. 475만 원. 50%씩이니까 조금 어려운 거였어요. 조금 어려운 거. 요것도 거의 틀린 거 같은데 이거 애매하네. 그 정도고요. 이건 확실히 맞네. 이거 혹시 잘 공부 열심히 안 한 학생도 그건 했잖아. 취득세랑 재산세랑 달라. 그죠? 그건 했잖아요. 요게 확실히 답이죠. 3번이. 답은 3번이다. 옳은 것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4번. 250만 원 초과할 때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요걸 낸 거죠.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죠. 한 단계 더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네, 14번.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지방교육세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해설을 그냥 봐버리자.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어요. 지방교육세에서 지방교육세가 10%짜리가 있고 주민세 20%짜리가 있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3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옛날에는 50%였는데 요게 이제 43.99%짜리가 있다. 점점 빠져나가지 못하는 세목일수록 지방교육세를 서택스로 더 걷어버린다. 이랬죠. 이게 자동차세 소유분이고 이게 레저세고 이게 담배 소비세다 그랬어요. 점점 못 빠져나가는 것들 그랬습니다. 요거 그러면서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해서는 많이 걷으니까 다른 거보다 다른 거일 때도 자동차에 관한 거는 안 걷는다 그랬어요. 매년 보유함에 따라서 많이 걷으니까 지방교육세를. 그래서 다 자동차는 제외,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동차세 자체도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만 택시 같은 거 말고 그걸로 돈 버시는 분들 힘들게 돈 버시는 분들 말고 그냥 자가용으로 집에서 쓰는 사람들만. 그리고 이게 지방교육세잖아. 지방교육을 위한 거잖아요. 지방교육을 위한 거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학교법인에서 학교 사업을 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교육세를 걷는다는 거는 약간 아이러니잖아. 왜 걷어? 그러니까 지방교육을 위해서 내가 교육하는데 그래서 안 걷겠다. 그죠? 제외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외사항들 요걸 낸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요건 사실 요거를 이해만 하고 계신 분들은 외우지 않아도 너무 쉽게 1번은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죠? 틀렸다는 거. 자동차세로 많이 걷는데 근데 등록 면허세 할 때 자동차 등록에 대한 걸 또 걷는 거는 좀 그래. 이중과 성격이야. 그래서 없다. 자동차에 대한 거는 자동차세에서 걷으니까 30%나 2번 요거는 시행령에 나오는 건데요. 얘가 지방교육세가 서택스잖아요.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여기 있죠.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여기에다가 이 세 개에다가 10%, 20%, 30%, 40% 이렇게 걷는 건데 아까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가 원래는 만약에 500이었는데 여기에 가산세가 5만 원이 더해지면 505만 원에 20%입니까? 500만 원에 20%입니까? 이거 헷갈리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거죠. 그죠? 야, 이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진다. 야, 가산세는 고려하지 말고 그냥 20%야. 따라서 뭡니까?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될 자가 지방교육세 과표가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해서 하여튼
납부해야 될 자가 앞에 거 다 빼고 하여튼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 가산세는 지방교육세 과표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너무 복잡해진다. 그냥 안 한다. 그죠? 이것도 기본서에 있기는 있는 거죠. 3번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뭡니까? 그때 했잖아요. 지방교육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소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납부는 했네. 납부는 했으니까 뭐해? 아이 납부만 하면 다 한 거지. 그럼 신고 관련 가산세는 안 때릴 거야. 근데 반대로 따라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죠? 그죠? 답은 3번이네 그러면. 근데 반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자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신고는 했네. 근데 신고는 했지만 뭐예요? 결정적인 납부를 안 한 거잖아요. 그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때려버립니다. 근데 신고를 안 했지만 납부는 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다 한 거야 얘는.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맞고요. 4번 지방교육세는 뭡니까? 담배 소비세 아까 했잖아요. 43.99%. 그러니까 40%가 아니에요. 이거 틀렸죠? 이게 따라서 답은 3번이었다.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네, 뭐 여기 다 설명드린 거니까 15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하여튼 비과세 얘기할 때는 무조건 국가지자체가 나오죠. 외국정부지자체는 항상 뭐예요? 상호주의. 그거는 꼭 나오죠. 이제 그거 말고 특별하게 등록면허세에서 비과세가 뭐가 나오지? 뭐가요? 이거는 걔가 뭔가 이득 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뭐예요? 뭐 주소지 변경이라든가 행정 관할구역 변경이라든가 이거는 그 사람이 원한 게 아니야.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등록면허세 걷지 않는다 그랬죠. 명칭이 바뀌다고. 그거 수수료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죠. 그래서 회사의 정리,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인의 척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자본 증가라든가 납입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뭔가 가액이 증가하고 그 사람이 이득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때는 수수료 내라. 이거 했어요. 우리 비과세 할 때 했고. 2번 취득세랑 등록료세랑 똑같죠. 원래 대원칙은 뭐예요? 신고가액이랑 원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게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결국 둘 중 큰 금액이었잖아요. 근데 무조건 신고가액으로 하는 게 뭐였죠? 국수공판장,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취득세 할 때 이거는 실제로 돈 주고 산 게 없어. 뭐예요? 무상, 상속증여. 그럴 때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이다 그랬죠. 따라서 뭡니까? 일반적으로 국수공판장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일반적일 때는 원래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냥 원칙을 써놓은 거죠. 맞는 겁니다. 3번 등록면허세 면허분에 관한 거죠. 면허 받기 전에 나 안 할래. 취소할래. 그러면 납부한 거 돌려주죠. 환급가산금은 없이, 이자는 없이. 근데 면허증 다 줬는데 근데 나 안 할래. 그럼 면허증 다 발급했잖아. 수수료 성격이었어. 그때는 환급해주지 않죠. 키워드 면허를 받은 후 그러니까 환급하지 않는다. 4번 등록면허세 과세당인 등록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취득세랑 옛날에 등록세가 합쳐가지고 현재 취득세가 됐고요. 즉 취득에 관한 거는 다 취득세로 통합됐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등록면허세로 부과가 되는 거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으로 부과가 되는 거는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죠? 취득과 상관없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플러스 알파가 있죠. 취득과 관계되더라도 취득세에서 안 거둔 것들. 그거는 등록할 때 수수료를 받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해답을 먼저 볼게요. 해답을. 원래는 취득과 관계없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건 제외인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취득을 원인으로 될지라도 포함된다.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수업 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게 과학권, 어학권, 양식어권의 취득은 뭐예요? 2%만 냈어. 구취득세분만 냈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상 물권. 근데 뭐예요? 소유권은 외국인한테 있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은 건드리지 말고 이것도 2%만 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구취득세분만 낸 거니까 등록물세 내라라는 거고, 다번하고 라번은 뭡니까?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 모 대기업이 장난 많이 쳤어요. 그죠? 이제 그 유통사업하는 모 대기업이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지나버리는 거야. 그죠? 이 5년, 7년, 10년 지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명의로는 해야 되잖아. 나중에 등기 등록을 해. 그래서 그때는 취득세는 부과 제척기간 끝났으니까 못 내더라도 네 이름으로 등록하려면 수수료 내나 등록면허세만 냅니다. 옛날 등록세만.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가액 50만 원 미만이면 안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를 안 걷은 부분을 등록할 때 그러면 등록면허세 수수료는 내나 이거죠. 그래서 요거 가나 논리 똑같고 다라 논리 똑같고 이거는 취득에 관한 거지만 등록면허세 내세요 라고 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 4번이에요. 4번. 따라서 부가제척기간이 경과한 거니까 옛날 취득세는 못 걷는다고. 근데 네 이름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야 등록면허세라고 따로 내. 원래는 한꺼번에 다 했으면 취득세에서 냈을 텐데 취득세를 안 냈으니까 등록면허세라도 내. 그러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이거 틀려. 답은 4번입니다. 16번. 지역자원시설세 옳은 것은 지하자원에 대한 특경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뭡니까? 물권 소재지죠. 물권 소재지. 원래 물권 소재. 따라서 지하자원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뭐예요? 지하자원을 캐내는 그 물권 소재지죠. 따라서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입니다.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여러분들 취득세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뭐예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등록면허세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랬죠? 이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에서 한꺼번에 내세요. 얼마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지하자원에 대한 얘는요. 얘는 언뜻 보면 지하자원이 원래는 여러분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원래는 종량세잖아요. 근데 지하자원에 대해서만 종가세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왠지 느낌이 이거 가액 비율로 안분할 것 같아요. 근데 땅 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광물 가격이잖아. 따라서 뭐예요? 광물 가격으로 안반한다면 논리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실제로 계산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예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뭡니까? 그냥 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요게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요거 헷갈리는 게 나왔습니다. 맞고요. 2번. 흐르는 물을 수력 발전에 대한 거 뭡니까? 양수 발전은 제외죠. 제외. 이건 한번 낸 건데 밤에 올려가지고 또 그럼 이중가 되니까. 3번. 원래 지역자원시설세 뭐예요? 사업자들이 내는 거니까 원래 신고납부예요. 원래 신고납부. 원래 신고납부인데 단 지하수는 물의 용량을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보통징수가 할 수 있다고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랑 병기되는 거잖아요. 재산세랑 병기되는 거니까 재산세 부과할 때 같이 걷는 거니까 당연히 보통징수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틀린 거죠. 이거 4번 아까 했잖아.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여기 병기되는 거니까 당연히 비과세지. 당연히 비과세. 아까 우리 지방소득세 할 때도 그랬잖아요. 소득세, 법인세가 비과세 되면 지방소득세도 비과세다 그랬죠. 같이 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맞는 것은.
네, 17번.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겁니다. 구석진 내용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지방세법에서 사업자들이 내는 세목일 때는 기장 의무가 있죠.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 가산세다. 그게 다 나왔어요. 담배 소비세도 나오고 뭐 레저세도 나오고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사업자들이 내는 세목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명확히 했어. 근데 담배 소비세에서 기장 의무가 있는데 그죠? 담배 수입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월 평균 담배 소비세 납부세액이 5억 이상 초과가 아니라 이하. 느낌이 뭡니까? 얘네들은 매출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사업자니까 기장 의무가 있는데 요거는 기장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맨날 하니까 안 외워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구석진 내용이었는데 한마디로 뭐죠? 기장하기 편한 거는 너도 하고 요건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할 수 있는데 조그만 회사들은 하기 힘드네. 아 이건 계산이 좀 복잡하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제일 좀 까다롭고 복잡한 게 뭐예요? 2번이지. 2번. 이거는 막 전국 시군별로 안분해야 되고 다 자료 확보해서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건 답은 2번인데 그냥 이거는 해설을 볼게. 그냥 원래는 요렇게 기장 의무가 있는데 뭐예요? 신규 사업자.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2호는 하지 않아도 돼. 2호가 이거잖아요. 2호가. 이건 안 해도 돼. 제일 복잡할 것 같잖아. 다른 것보다. 이게. 그렇죠? 물론 이거를 외웠으면 아주 좋고 못 외웠으면 이건 사실 그냥 센스로 찍어야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국세건, 지방세건 이 논리가 있어요. 신규 사업자랑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뭐 이제 국세일 때도 특히 개인 사업자들 이제 뭐 신고 뭐 복식부기 합니까? 간편장부 합니까? 뭐 추계일 때는 뭐 단순 경비입니까? 뭐 그저 기준 경비입니까? 다 다르거든. 그리고 첫 해 신규 사업일 때는 제일 유리한 걸로 해줘요. 지방세도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 이건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 이거는 18번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감면에 따른 여러분들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게 있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법률로 하는 거니까 강력한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지자체가 단독으로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이거보다 약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4번인가 나왔던 거 기출문제 푸는 거 기억나세요? 얘네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얘는 뭐예요? 과밀억제권역 뭐 그거라든가 뭐예요? 뭐 토지에 대한 뭐 종합합산 이거 뭐 과세 뭐 구분 변경이라든가 그런 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거는 너 지자체장이 할 수는 있는데 단독으로는 하지 마. 꼭 지자체 의회 의결을 거쳐서만 해. 그런 거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그 문제가 또 나온 꼴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기출문제 풀 때도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그랬죠. 여기. 지자체장은 하여튼 이런 사유가 있을 때 할 수는 있고 네 맘대로 하지는 마시고 꼭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세요. 맞고요. 원래 지자체는 이런 감면을 해주면 네 맘대로 하지 마시고 꼭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세요. 이건 맞거든? 맞는데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가까운 게 아니라 여기에 가까운 거야. 여기서 위임한 특별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제외라고 괄호 열고 닫고 써 있어. 특별히 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를 때는 제외라고 돼 있거든.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번. 여기서는 다 돼. 여기서는 다 돼.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우리 그때 기출문제 많이 봤고. 그리고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곁다리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야 되며 뭡니까? 이제 잘 정리된 표를 뭐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라고 행정안전부 말 그대로 행정안전부 상급기관에 제출하라라는 거죠.
4번은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1, 2, 3번. 특히 이 3번이 기출로 몇 번 나왔지 이게. 그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19번. 레이저세는 뭐 쉽지 뭐. 레이저세 하여튼 1번 뭐라고요? 사업자가 내는 지방세는 장부, 비치, 기장 의무가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10%다. 항상 가산세는 뭐 신고납부 세무 이건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잘못하면 가산세 포함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항상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 사업자가 내는 게 있고 과천 경마장에서 내는 게 있고 그러면 그냥 과천 경마장 관할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 다. 근데 뭡니까? 이게 장애발매소가 있다 그랬죠. 영등포라든가 종로라든가 이제 그런 지역 같은 데서 꼭 오락실 같은 데서 하는 거 실시간으로 그죠? 경마장하고 실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뭐라고요? 장애발매소에서 거둔 거는 50%씩 나눠 갖는다. 과천 경마장 있는 지자체와 이 장애발매소가 있는 지자체로 50%씩 나눈다.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된 데라면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5년 동안은 80%는 그쪽으로 보내고 20%만 장애발매소에서 갖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는 뭐예요? 신설됐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설된 경우는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신설은 아니래. 그럼 50대 50이지. 네, 2번 틀렸네. 네, 이게 틀렸죠. 3번 과표는 뭐예요? 당첨금이 아니라 입장권 발매 금액의 10%죠. 입장권 살 때 이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간접세. 그죠? 이게 그러니까 당첨자한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입장자 모두에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레이저세는 뭡니까? 이런 탄력세율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죠? 일정세율이에요. 그냥 딱 이거는 뭐 조례로도 조정할 수 없고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분처럼 대통령령으로도 조정할 수 없고 이거는 무조건 10%입니다. 이건 변동이 없어요. 이걸 일정세율이라고 그러죠. 그죠? 뭐 지방소비세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답은 1번이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이 깔끔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그냥 찍어요. 네, 찍었어야 돼요. 요거는 진짜 지방세법과 특례제한법을 딸딸 외우지 않는 한은 네, 그냥 이건 할 수 없이 이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강론이 나온 건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은 네, 여기 볼까요? 원래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대원칙이 뭐냐면 원래는 1년 내 사용해야 돼. 2년 내 매각하면 안 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1년 내 원래 용도로 써야 돼.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 야, 너 용도대로 쓴다고 하니까 취득세 감면시켜 줄 테니까 빨리 써. 기본적인 원칙이 1년 내 빨리 써. 그리고 너 고유 목적에 쓴다고 하니까 취득세 감면시켜주고 면제시켜주니까 너 진짜 거기다가 써? 그러면 거기다가 오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쓰다가 사정으로 바꿀 수는 있지, 팔 수도 있지. 그래서 최소한 그 기간을 2년 이상은 써. 이게 기본이거든. 이게 원칙. 근데 이제 그게 각 상황별로 조금씩 다른데 특히 그거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시험 문제 기출로 많이 나왔던 게 제가 정당하고 종교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정당하고 종교단체가 좀 기간도 길고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법인도 그거에 준하게 좀 길고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써. 이거를 1년 내가 아니라 3년 내라고 그러고 원래 용도대로 써. 그리고 2년 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쓰면 안 돼.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근데 이게 다르고. 그 다음에 너 고유목적 사업에 사회복지법인 고아원 양로원 고유목적 사업에 하지 너 돈 벌라고 하면 안 돼. 요게 추가로 돼 있거든. 비영리 단체니까. 그러니까 5년 내 수익 사업에 쓰면 안 돼. 물론 이거랑 구분해서 하면 좋지. 근데 우리가 그냥 조금 편법으로 시간도 부족하니까 요거는 무조건 외우시고요. 다른 게 나오면 그냥 감으로 찍으세요. 근데 불행하게 요게 안 나오고 그냥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할 수 없이 찍어야 돼.
그냥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일단 이걸 봤으니까 이제 요걸 보고 나서 보니까 답을 구할 수는 있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제 요거까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한번 볼까요? 문제. 네, 위양 쓰려면 오래 써야 돼. 2년 이내에 딴 데 팔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맞죠. 그죠? 2번은 너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원래 용도대로 써야 돼. 몇 년 동안? 5년. 5년. 이거 틀렸죠. 그죠? 추징하는 거죠. 근데 5년이 안 된 거니까.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 했잖아. 원래는 1년인데 사회복지법에는 3년이라고. 그죠? 그러면 추징한다. 빨리 써. 그게 1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위양 쓰면 네가 고유목적 사업의 원래 용도대로 2년 이상 쭉 써. 이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네, 요게 마지막 문제라서 좀 찜찜한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A형이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해 드리는 거는 올해 유형은 물론 제가 내년도에도 뭐 어떻게 나온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과거의 십몇 년의 경험을 보면 이 문제는 원래 정상적인 유형은 아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두세 문제 정도씩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중은 비슷해요. 그죠? 지방세법 각 세목에서 한 9문제, 10문제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게 맞고 한 9문제에서 11문제. 나머지 거에서 이제 지방세 기본법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오고 그 징수법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특례제한법에서 한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그 전체적인 비중은 비슷한데 지방세법 안에 각 세목별 비중은 이 유형이 아니다. 그죠? 올해가 좀 특이한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